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이 시간 비트코인 가상화폐 가격 얘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간밤에 또 파월풋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이 얘기 한번 알고란 고란 대표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뭐 내가 이제 안 나와도 된다. 네. 그냥 매크로만 보세요. 이 얘기하고 가셨는데 뭐 댓글도 많이 달렸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네. 맞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다라고 동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실제로 오늘 나타난 현상이 바로 뭐 그런 현상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은 뭐 우리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9시부터 3시 반까지 열리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크립토 시장은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크립토 시장에서 먼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크립토 시장이 더 변동성이 크다라고 느끼실 것 같고요. 그쵸? 네. 모든 호재를 즉각적으로 받아내니까요. 예를 들어서 주말에 전쟁이 터지면 주식시장은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 전쟁에 대한 공포나 이게 여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다행히 주말 동안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크립토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바로 반영이 되니까 그쵸.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요. 이번에 비트코인 가격도 어제 밤부터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왜 오르지라고 봤더니 그 닉 티미라우스라고 해서 네네. 그 연준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있잖아요. 예. 그분이 양적 긴축을 조금 완화할 것 같아라는 식의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다들 그러면은 진짜 연준 3시 반에 하는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뭔가 그런 걸 의미하는 말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비트코인이 상승해서 나타났고요. 먼저 갔군요. 네네, 증시에서 나타났고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85,000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어서 제가 여기 나와서 가격이 별로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상승세다라고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인 건 이런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다른 알트코인으로도 약간 전이가 돼서 그간 워낙 조금 약간 유동성이 이제 좀 없어질 거다. 매크로가 워낙 안 좋다라는 반응에 따라서 비트 먼저 안 좋고 알트는 더 안 좋고 했는데 맞아요. 오늘은 약간 알트코인 상승세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낙폭이 컸던 때문인지 특히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2,000달러 선 드디어 회복했고요. XRP, 리플 같은 경우에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SEC가 항소를 취하하는 발표를 하면서 예. 급등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얘기 뭐 지금 들어보면은 정말 오랜만에 긍정적인 어떤 관점을 좀 많이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조만간 다시 10만 달러 트라이 혹은 뭐 20만 달러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 네네. 어떻게 좀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나타난 새벽에 나타난 상승세가 나타나기 전에도 그 시장에서는 약간 두 가지 의견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하락이 정말 하락이냐? 아니다. 급등에 따른 조정 횡보다. 이 정도면 여전히 많이 오른 거다라는 네, 얘기도 맞습니다. 많더라고요. 네. 지금 비트코인 기준만 놓고 봤을 때는 트럼프 당선 이전보다도 여전히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 조금 약간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예. 비트 기준으로 보자면 이 정도 조정은 상승장에서 언제나 나타났던 과거에도 보자면 조정 수준이고 고점 대비해서 한 25% 정도 하락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 상승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강세론자죠. 돈남 언니, 네,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도 갈 거다 올해 뭐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른 여러 이제 시장을 굉장히 강하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또 해석은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봤더니 이제 강세장 신호가 끝났다. 이 대표적으로 주기영 크립토컨트 대표인데요. 이분이 아마 한국인 인플루언서로서는 가장 글로벌하게 이름이 있는 영향력이 있군요. 예, 이른바 이제 네임드 인플루언서인데 이 주기영 대표가 18일 날 오전에 갑자기 불사이클 이즈 오버라고 이제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게시글에 댓글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달렸습니다. 조회수도 뭐 어마어마했고요. 네. 주경 대표가 보는 게 온체인 지표잖아요. 이제 자기들이 여러 가지 온체인 지표를 조합을 해가지고 P&L 인덱스라는 걸 이제 만들었나 봅니다. 그 크립토컨트 내부에서요. 근데 그게 처음으로 약세장을 불장이 끝났다라는 신호를 보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6개월에서 11개월간 뭐 조정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이 멘트 자체가 불 사이클 이즈 오버라고 하다 좀 보니까 센데요? 네. 밑에 여러 가지 댓글이 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기영 대표가 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혹시 수정했나요? 수정했다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추가 설명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아니 내가 그 불사이클이 끝났다라고 하는 게 고점을 회복하는데 6개월에서 12개월이 걸린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70% 같은 폭락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추가 그렇긴 설명하긴 하죠. 했습니다. 네. 근데 그 표현을 불사이클이 끝났다라고 표현하니까 네.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훨씬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안 그래도 좀 불안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주기영 대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약세론자들의 주장이 사실 새벽에 나타난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 더 목소리가 좀 잦아들고 오히려 이 매크로 상황이 회복되는 하반기에 보면 뭐 비트코인이 다시 고점을 회복할 거다라는 전망이 더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또 보니까 최근에 계속 비트코인에서 유출된다라는 얘기만 들었었는데 현물 ETF에서 최대 규모의 순유입이 나왔다라고 하네요. 이게 이제 약간 수정을 좀 해야 되는 게 최대 네. 규모 순유입이 2월 이후에 2월 이후에. 예, 왜냐하면 그 전에는 뭐 엄청난 유입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사실 2월 들어서 엄청난 유출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얘기밖에 못 들었거든요. 하루에 1조 6천억 정도가 빠진 날도 있었어요. 역대급으로 유출이 나왔었고 그리고 2월 한 달만 놓고 보자면 비트코인 ETF에서 순 유출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3월 들어서도 유출세가 좀 잦아들긴 했지만 어쨌든 유출이 이어졌는데 최근 3일간 이 순유입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완전히 그러면 기관들이 돌아서서 다시 매수를 하는 거냐라고 보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지금까지는 뭐 7일 연속 순유출 뭐 이런 식으로 지표가 좀 안 좋았었거든요. 데이터가. 그런데 이제 3일 연속 그리고 지금 좀 데이터가 또 나와봐야 되겠지만 4일 연속 이렇게 이어지면 아마 시장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네요. 오랜만에 좀 긍정적인 이야기. 일단 뭐 두고 봐야 된다는 의견이시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랜만에 유입이라는 얘기를 쓸 수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그 미국에서 지니어스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라는 게 가결이 됐다고 하는데 네네. 요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사실 그 트럼프 행정부가 그 크립토 서밋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또 행정명령에서 비트코인 비축 관련된 법안에 이제 서명을 할 때 그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아니면 트럼프의 이제 발언을 보자면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지만 스테이블 코인에 굉장히 힘을 쏟는 그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알트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그래도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화돼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스테이블로 비트만 사지는 않지 않을 거 아니냐. 알트도 좀 사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알트로 온기가 전해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트럼프가 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립토 서밋 중에 8월 휴회 전에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조금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의회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 중에 법안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스테이블이라는 뭐 법안도 있고요. 이제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원과 하원이 아시다시피 다 공화당이 우세하다 보니까 하원도 무사히 통과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과 달리 양쪽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법안인데요. 일단 지니어스 액트 법안의 내용 자체를 보자면요. 이게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규제를 명확히 하자라는 법안이에요. 명확히 하자. 네네. 그래서 이제 발행 요건 관련돼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발행사가 1대1 비율로 미국 달러 또는 그에 준하는 자산, 미국 국채가 될 겁니다. 이거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다고 돈 받아놓고 요 돈 딴 데로 이제 꽁쳐서 쓰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안 거죠.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아예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규제 분할입니다. 이게 뭐냐면 100억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주정부 규제를 받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연방정부 규제를 받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규모로 사업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주정부에서 허가받기가 인가받기가 훨씬 더 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52개 주인가요, 미국이? 거기에서 각자 굉장히 소규모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가지 이제 요건만 지키면 굉장히 내가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아도 내가 자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그걸 내 생태계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마 그 주 단위에서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곳들도 있겠지만 연방 단위에서 100억 달러 이상이 되면 아무래도 빅테크들 그리고 은행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더 커지는 거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 소비자 보호가 있습니다. 이제 자금 세탁 방지 그리고 여러 가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등을 뭐 준수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자나 수익률을 제공한 스테이블 코인은 아예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인데요. 이렇게 되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일단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뭐 해당 빅테크가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다라고 했을 때 그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결제하는데 그 해당 빅테크의 생태계 안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편하게 결제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아마 그 해당 빅테크가 자신들의 스테이블 코인을 썼을 때 뭔가 어떤 식의 뭐 이자를 줄 수는 없지만 뭔가 혜택을 줄 수는 있겠죠. 예, 예. 뭘 하면 뭐 더 껴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을 나 발행해 주세요라고 할 때 그 제가 담보금, 증거금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건 바로 달러잖아요. 아니면 당연하죠. 미국채. 미국채를 들고 있으면 거기서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이자는 누가 먹는 건가요? 발행사가 갖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 1등인 테더가 벌어들이는 이익이 블랙락이 벌어들이는 이익보다 더 많아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네, 들어오는 그러다 거군요. 보니까 네. 이 빅테크나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 시장을 정말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렇겠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만 만들어지면 이쪽 허가만 해주면. 맞아요. 규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 들어올 것 같고요. 그러면 왜 트럼프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육성하려고 하느냐라고 보면 스테이블 코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나 국채를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담보로 들고 있어야 되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 발행량이 늘어날수록 미국 국채를 사려는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지금 현재 테더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독일이 매수한 국채 규모와 보다 더 많은 국채를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국채를 매수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 뭐 트럼프가 말한 마가 정신에도 맞는 거고요. 그리고 그 코인 관련돼서는 사실 민주당 쪽에서는 별로 이렇게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는 생각해 보면 이게 말 그대로 진짜 나쁠 게 없죠. 나쁠 게 없는 예. 미국의 국익에 그렇죠. 반하는 게 아니기 안 때문에. 그래도 미국 적자 높은데. 네네. 예. 근데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반감을 갖고 있는 민주당 쪽 의원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히려 그 뭐 비트코인을 진짜 매수를 해서 이게 뭔가 그 리저브를 쌓아두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반감이 없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통과될 것 같고 또 이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은 물론 좋은 거고 그리고 알트코인에도 좀 온기가 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바로 알트코인 얘기를 한번 좀 네네. 들어볼게요. 이더리움이 앞서서 뭐 2,000달러를 회복했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부터 좀 괜찮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참 갈 길이 멉니다. 아,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트럼프 당선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알트코인 대표적으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제가 2,000달러 회복했다고 좋아했는데 사실 2,000달러라고 하는 게 그 주식시장에 말하죠. 락 바텀이라고 정말 튼튼한 바닥이군요. 저항선으로 지지선으로 작용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깨지고 나서 이제야 겨우 2,000달러 선을 회복을 한 거예요. 그렇구나. 이더리움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대표적으로 약간 시가총액이 큰 알트코인 리플과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리플은 이제 규제가 완화될 거다라는 이슈에 그리고 뭐 소송 관련된 이슈가 이제 해결이 되는 국면에 있으면서 가격이 많이 상승했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은 아직도 그 2차 불장 때 기록하는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수준을 보자면요, 4년 투자한 사람이나 이제 우스갯소리 도는 게 지금 산 사람이나 가격 수준이 똑같아요. 오히려 지금 사는 게 더 싸게 사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4년의 시간을 허비한 거다라는 이제 그러네요. 뭔가 자조적인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 이더리움이 왜 이렇게 안 좋냐라고 보자면요, 일단 그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 나오고 이더리움 ETF 나왔지만 기관들이 아직까지 코인에 대해서 약간 생소한 자산이잖아요. 약간 상대적 메리트가 떨어지는구나. 맞아요. 아니 비트 ETF를 하지 그러네요. 뭐하러 이더 네. ETF를 해라는 굳이. 거죠. 기관 입장에서는 코인이라는 게 위험한 자산인데 위험한 자산군이죠. 근데 그 가운데 더 위험한 이더리움을 왜 택하지? 라는 그러네. 거죠. 일단 금 그리고 굉장히 내러티브가 명확합니다. 디지털 금. 그럼 일단 이거 사야지라고 하니까 비트 ETF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어요. ETF 출시 이후에 비트와 이더 ETF로 들어온 자금의 수준을 각각 비교해 보면 이더리움 쪽으로 들어온 자금은 비트 쪽에 10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이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거, 그게 이더 약세의 이유가 되겠고요. 이 두 번째는 뭐 이거는 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지만 매크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데 비트코인보다는 오히려 그보다 더 변동성이 크고 위험한 자산으로 여겨지는 이더리움이 더 약세를 보이는 거고요. 이 무엇보다도 펀더멘털적으로 이더리움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 이더리움이 이른바 이제 POW 방식에서 POS 방식,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 이제 지분 증명이라고 하는 건 나의 지분을 스테이킹하고 그리고 그 지분 증명에 참여했다는 대가로 보상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 채굴자들한테 보상이 돌아가던 시스템에서 이제 지분증명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보상을 준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예. 이러면서 나타난 게 뭐냐면 그리고 이제 수수료의 일부를 이제 소각하는 시스템도 도입이 됐고요. 과거에는 이더리움이 인플레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발행량이 많다 보니까 소각되는 것보다 계속 양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포스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소각되는 이더리움의 양이 트랜잭션이 많다 보니까 발행되는 이더리움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이더리움이 디플레 자산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디플레 자산이 되어서 이제 진행돼 오다가 네. 최근에 다시 인플레 자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트랜잭션이 이더리움 안에서의 트랜잭션이 없다 보니까 트랜잭션이 발생해야 이걸 수수료를 소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트랜잭션이 없다 보니까 수수료 소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발행되는 이더리움의 양은 계속적으로 있는데 소각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인플레 화폐로 전환됐거든요. 그렇군요. 이더리움이 오른 이유가 뭐냐면 울트라 사운드 머니라는 내러티브예요. 진짜 강력한 건전한 자산이다라는 건데 그 내러티브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왜 트랜잭션이 감소했을까? 이더리움의 경쟁자들이 더 월등한 성과를 내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솔라나. 이번 턴에서 지금은 물론 가격 조정을 받았지만 전고점을 갱신했거든요. 그러니까 2차 불장 때의 고점을 트럼프 취임일 그 즈음 해가지고 전고점을 경신했어요. 더 많이 올랐어요. 이유가 뭐냐? 이 솔라나에서 그 밈코인이 어마어마하게 발행이 됐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 플랫폼 체인이라고 하는 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기본이 되는 인프라거든요. 근데 인프라를 그 개발자들이 이더리움을 안 쓰고 솔라나를 쓰는 식이 돼버린 거예요. 솔라나로 트랜잭션이 몰리다 보니까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거래가 안 나오고 거래가 안 나오니까 소각이 안 돼서 뭔가 발행량이 더 많아서 인플레 화폐가 되는 이런 악순환을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더리움 상황이 안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희가 오늘 제일 궁금했던 건 사실 XRP 그러니까 XRP 리플의 얘기를 급등이었거든요. 이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그래요?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XRP 어제 나온 소식은 XRP와 SEC, 리플과 SEC의 소송이 2020년 12월에 처음 나왔고요. 시작됐죠. 그 이에 약식 판결이 23년 7월에 나왔습니다. 예. 이 토레스 판사가 야 XRP는 기관들한테 판매한 건 증권법 위반 맞아. 그런데 개인들한테 판 거, 거래소에서 판 거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야. 라고 이제 판결해 준 거예요. 그리고 1억 2,500만 달러에 대해서는 벌금을 물릴 테니까 둘이 합의해라고 했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SEC는 다 문제야라는 거, 다 모두 다 증권법 위반이라는 그쵸. 거였거든요. 그래서 SEC가 1월 달에 항소를 했어요. 25년 1월에요. 그런데 요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가 어제 항소 취하할 게가 된 겁니다. 오 다행이네요. 네, 그러니까 리플이 문제 삼지만 않으면 이 소송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소송 리스크에서 벗어났다라고 해서 XRP가 급등을 한 거고요. 다만 이게 아직까지 소송이나 뭐 합의 조건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합의 조건이 또 구체적으로 리플 쪽에 유리한 쪽으로 나오면 또 한 번 상승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더리움과 완전 반대되는 솔라나와 XRP의 현재 상황까지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고란 고란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